네. 오늘 금융론이죠. 388쪽에 금융론은 보통 5문항에서 6개 정도 이 정도 출제가 되는데 내용이 어려운 게 없어요. 아주 쉽게 손쉽게 이제 득점을 할 수 있는 쉬운 파트니까 이 금융론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득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금융이라는 말은 이제 자금 융통을 줄인 말입니다. 자금 융통. 그러니까 자금 융통 또는 자금의 흐름. 그러니까 자금이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고 은행을 통해서 흘러 나오는 것. 이 일련의 이 자금의 흐름을 금융이라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금융은 이제 그 자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있겠죠.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받고자 하는 무주택 서민들하고 또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주택의 소비도 촉진하고 또 공급도 촉진하고 하는 특수금융을 부동산 금융이다 이렇게 규정하고요. 부동산 금융은 이제 토지 금융도 있고 주택 금융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금융 이렇게 표현할 때는 주택 금융을 그냥 부동산 금융이라 한다.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금융의 의의라든가 금융의 기능, 금융의 원칙 이런 것은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쭉 읽어보시고. 자, 4번에 금융의 종류. 금융은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그리고 매자닌 금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매자닌 금융을 구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최근에는 거의 매년 그냥 시험에 등장시킬 정도로 아주 비중 있게 다룹니다. 사례를 가지고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사례를 꼭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지분. 자,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지분이나 주식이나 증권이나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용어들이 전부 다른 용어지만 금융면에서는 그냥 동용어로 통용합니다. 그러니까 지분이나 주식, 증권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지분이나 주식이 같은 말이니까 지분금융은 말 그대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지분금융 이렇게 표현한대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게 있죠. 리처. 이 리처는 주식을 발행해서 개발 자금을 투자 자금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분금융이고 또 신디케이터 그리고 신디케이터 중에 또 소규모의 신디케이터를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 거죠. 역시 이것도 주식 발행을 통해서 개발 자금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 유무상증자도 역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지분금융이고 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입하는 뮤추얼 펀드가 있죠. 그죠? 간접투자 펀드. 이 펀드도 역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확보하는 거죠.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권을 팔아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지분금융이라 그래요. 오늘 이제 금융을 다 마무리해서 한번 듣고 나면은 왜 신디케이트나 조인트 벤처나 리처가 지분금융에 해당하는지를 나중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례를 들어두시고 이 부채금융은 부채가 이제 빚이라는 뜻이잖아요. 타인자본.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해 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고 우리가 돈을 빌리면서 빚을 지는 거죠. 우리 은행에 가서 돈 빌릴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정하고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오잖아. 그죠? 그게 이제 부채를 끌어안는 거지. 빚을 진다는 뜻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당금융,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저당금융하고요. 또 다음 주에 이제 부동산 신탁을 배우면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기면 신탁회사가 신탁증서를 발행해줘요.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는 그 신탁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신탁증서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겁니다. 이걸 신탁금융이라는데 이것도 이제 저당 설정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거고요.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주택저당증권인 MBS하고 자산담보증권인 ABS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대표적으로 이제 저당 설정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부채금융에 해당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시간에 주택법에서 배우게 될 주택상환사채라는 게 있죠. 주택상환사채. 이 주택상환사채도 이제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대표적인 기법이고 또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도 있죠. 역시 이것도 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죠.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타인 자본을 도입해 오는 것. 이걸 이제 부채금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장인 금융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게 되는 특수금융이 이제 매장인 금융인데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 대표적으로 주식 전환사채라든가 주식 전환사채, 또 신주 인수권부사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시험에 등장한 게 주식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사채 외에 후순위 대출, 이게 이제 처음으로 작년에 시험에 등장을 했어요. 역시 이것도 이제 지분금융, 부채금융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게 되는데, 지금 주식 전환사채가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했어요. 그럼 일단 지분금융이죠. 근데 그 주식을 다시 사채로 전환하면서 또 다시 자금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 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전환하면 또 부채금융이죠. 그래서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게 되고, 역시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마찬가지죠.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했으니까 지분금융인데 그 주식을 인수하는 조건부로 다시 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금융의 성질을 다 가지게 됩니다. 자, 그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장인금융, 작년에는 이제 요 매장인금융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실제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스 속에 사례를 6개를 딱 넣고 매장인금융에 해당하는 사례를 골라내라. 이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였거든요. 재작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분금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사례들을 주고 우리 빈번하게 이제 이게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안 나오면 지분으로 반드시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나와요. 그럼 답으로 제시되는 게 리처나 신디케이터는 대표적인 지분금융이고 MBS와 ABS는 대표적인 부채금융이다. 이게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나왔으면 올해는 이제 서술형 문제로 그죠? 지문에 한 개 정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의 개요에서.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구분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금융의 종류 세 가지로 구분한 거고요. 뒷페이지에 넘기면 또 금융을 직접금융, 간접금융으로 나누고 제도권 금융, 비제도권 금융으로도 나눠요. 이런 거는 시험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직접금융은 돈을 빌리고자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직접 자금 조달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한테 바로 매각하면 주식을 사들이는 투자자가 자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고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수요자가 되죠. 그럼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바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죠. 이게 직접금융이고, 그 다음에 간접금융은 은행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주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죠. 그럼 은행은 그 예금주들의 예금을 모아서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금을 하는 예금주들이 자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고 또 돈을 빌리는 차입자가 수요자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은행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걸 바로 간접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도권 금융은 말 그대로 금융기관인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 이게 제도권 금융이고, 비제도권 금융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형태로 비공식적으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게 전세제도나 선분양이 있습니다. 이 전세제도는 세입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주택 선분양도 소비자에게 주택을 미리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입자나 소비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런 걸 비제도권 금융 또는 비공식 금융이라고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게 제도권 금융 또는 공식 금융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매장인 금융을 구분한 거.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사례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 두셔야 되겠고, 2절에 주택금융으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금융 그러면 주택금융을 부동산 금융이라 한다 그랬어요. 근데 금융을 통해서 돈을 빌리고 하는 수요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죠. 그죠?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서민들과 또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자. 이렇게 두 부류가 이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자인데, 이 무주택 서민이 대상이 되는 자금 조달을 주택 소비 금융. 그러니까 우리 무주택자들은 자금을 융통해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주택의 소비가 촉진되죠. 그래서 주택 소비 금융이라고. 건설업자가 대상이 되는 자금 조달은 주택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주택 개발 금융이라 하는데, 이 주택 소비 금융은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하는 주택에 직접 저당권을 쓰자고 자금을 융통해 오죠. 그래서 저당대부라고 하고요. 건설업자가 대상이 되는 주택 개발 금융은 건축 중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거기에 저당권을 쓰자고 건축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대부라고 하는데, 이 서민이 대상이 되는 저당대부와 건설업자가 대상이 되는 건축대부가
특징이 판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을 좀 비교를 해야 되겠죠. 차입 대상이 무주택 서민일 때는 대출 기간이 10년에서 30년까지 아주 장기간 대출을 이어주고 또 금리도 아주 낮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장기 저리로 대출을 이어주고 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을 일시불로 한꺼번에 대출해 주죠. 그래서 대출은 일시불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상환은 10년에서 30년까지 나누어서 분할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치? 그리고 우리가 구입하는 주택이 철거될 때까지, 그러니까 주택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래서 주택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영구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저당대부는 영구적 저당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건설업자가 돼서 되는 건축대부는 건축 기간 중에만, 그지? 건축 기간 중에 담보를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 기간 중으로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단기간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고 또 자금 조달 규모도 크고 도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기관의 위험성이 높으면 금리가 높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단기 고리로 자금이 조달되고 대출도 일시불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초기에 대출 시점에서 한 30% 지급하고 그리고 중반쯤 가서 도산 가능성이 없다? 그럼 또 한 40% 정도 주고요. 마무리 단계 가서 또 한 30% 정도 주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 대출이 이루어지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상환은 분양 대금에서 일시불로 상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계별 대출의 일시불 상환이고 또 저당 대부는 일시불 대출의 분할 상환이니까 완전히 반대죠. 성격이. 그리고 건축 중에 있는 주택을 그죠? 저당권 쓰자고 돈을 빌리는데 건물이 완공됐다. 아파트가 완공되면은 소유자에게 분양을 해버리죠. 그럼 소유권이 소유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까? 그럼 건설업자가 담보를 제공할 수가 없지. 소유권이 건설업자 소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건축 기간 중에 한시주로만 저당권을 쓰자고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 저당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저당대부하고 건축대부 비교하는 게 뭐 그다지 크게 어렵지도 않고요. 시험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당연히 구분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특징을. 그리고 3절 이제 금융 관련 용어들은 별거 없으니까 나중에 제절로 습득할 수 있는 용어니까 그런 거는 쭉 읽어보시고요. 3절에 저당 대출 제도로 가서 저당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저당이라는 용어 앞에 주택이라는 용어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 저당을 그냥 줄여서 저당이라고요. 영어로는 MORTGAGE. 여기서 이제 T까지를 포함해서 읽으면 큰일 납니다. 이 T가 묵음이니까 T를 제외해서 읽으면 모기지가 되는 거죠. 그죠? 모가지. 모기지론 하는 게 나중에 나와요. 모기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것. 우리가 그 주택 구입할 때 구입하는 주택을 직접 담보로 제공하죠. 그럼 거기서 빌리는 돈만큼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자금을 융통해 오잖아, 그죠?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위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주택 저당, 줄여서 그냥 저당 또는 모기지란다 이 말이야. 그리고 저당 유동화라는 말은 뭔가를 사고팔아서 자금을 확보한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사고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유도화는 하는데 저당 유동하니까 저당권을 팔아서 자금을 융통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해 줄 때 그죠? 우리 차입자들이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자기가 구입하는 주택을 직접 담보로 제공하죠. 그리고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대가로 일시불로 대출을 받고 분할해서 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 이 서민이 대사 되는 저당대부는 일시불 대출의 분할 상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대출을 일시불로 실행하고 분할해서 상환을 받는다. 그 얘기는 목돈을 빌려주고 푼돈으로 회수한다는 뜻이라. 그죠? 1억 한꺼번에 빌려줬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상환해와.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원금 회수가 어려우니까. 그럼 또 다른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금융기관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확보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저당권이 있겠죠. 그죠? 1억짜리 저당권도 있고 1억 5천짜리도 있고 2억 8천짜리도 있을 거고 6,8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3억 5천짜리도 있고 별별 저당권이 다 있지. 그 저당권을 모아서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저당권 묶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도 대출을 받아요. 저당권을 팔아서 자금을 융통했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이. 이걸 바로 저당유동화 또는 대출해 주고 돈 받을 권리인 저당권을 팔아서 자금을 융통한다. 그래서 대출채권 유동화라고도 합니다. 금융기관이 만약에 유동화를 시킬 수가 없다면 자금을 조달할 길이 막혀요. 저당 유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성해서 무수히 많은 차입자에게 대출을 주는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당 유동화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선결 조건이죠. 그죠? 유동화 제도가 있음으로써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성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차입자에게 대출을 주는 구조를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이 저당 유동화 제도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자에 가면 나오니까죠. 유동화라는 게 이런 거다. 이 개념을 알아두고. 자, 이제 392페이지인가 모르겠다. 뭐 4절. 저당 상환 방법이 몇 페이지입니까? 392가? 4가? 394? 나 페이지 몰라. 뭐 찾아봐야 또 몰라. 여기 이제 4절 저당 상환 방법. 실제 이제 금융론은 여기서부터가 시험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시험 범위로 들어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매장금융에 해당하는 사례를 구분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금융론을 한 바퀴 진도가 다 나가고 나면요. 오늘 진도 끝날 시점에서는 이게 왜 지분금융이고 부채금융인가 어느 정도 감이 올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느낌은 없지만 그죠? 이 사례들을 눈여겨 좀 봐두셔야 됩니다. 3, 4월 과정이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기여할 포인트고 시험 범위 이제 4절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해주고 금융기관이 얻는 수익이라는 게 뭐죠?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이자죠, 이자. 근데 그 이자를 계산할 때는 남아있는 잔금의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이제 몇 프로냐, 몇 프로로 대출을 실행하냐,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고요. 또 이자율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화폐가치가 하락해서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화폐가치가 하락했을 때 이자율을 변화시켜서 금리를 인상한다면 금융기관은 손실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금리 적용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정의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자율 적용 방식. 자, 금리 적용 방식은 크게 이제 고정금리 방식과 고정이자율 제도와 변동이자율 제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고정이자율, 이 고정금리는 금리가 고정되어 있다 이 말이 뭐야? 대출 시점에서 금리가 책정되면 만기까지 금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만기까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대출 시점부터. 그런데 고정금리로 대출을 실행했는데 대출 후에 인플레가 발생해 버린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상승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했죠. 그래서 실제 인플레가 발생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 만큼 이 손실이 초래된 것이고요. 차입자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 만큼 싼 이자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차입자가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융기관이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손실이 생겼는데 이 손실을 그냥 떠안고 가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이 손실을 차입자에게 전가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이제 대출 후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금리를 인상하겠다 하고 약정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변동금리예요. 근데 변동금리로 약정을 하게 되면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금리를 인상해서 이자를 더 받아내게 되죠. 그럼 금융기관은 전혀 손실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변동금리는 자, 첫째 기여할 포인트가 변동금리는 대출자입니다. 차입자가 아니고 대출자를 인플레이션 위험에서 보호하는 수단이다. 첫째 기여할 포인트. 이걸 기억해 놓고요. 그러니까 대출자가 화폐 가치가 하락한 손실을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융자 방식이 바로 변동금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변동금리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인플레이션 시에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수반되는 위험을 인플레이션 위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만든 융자 방식이 변동금리라는 뜻이고 변동금리라는 말은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금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죠? 왜 금리가 변화되느냐? 자, 변동금리는 금리를 책정할 때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추가해서 금리가 책정됩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 기준금리를 지표라고 하고요. 가상금리를 마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금리는 이제 지표인 기준금리와 마진인 가상금리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이걸 기억하고요. 이 지표인 기준금리로는 주로
CD 금리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CD, 다른 말로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합니다. 이 양도성 예금 금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지금은 이제 전국 은행 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어요. 이 코픽스 금리도 기준금리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가상금리는 차입자의 신용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게 가상금리죠. 그러니까 차입자의 신용을 평가해 가지고 뭐 신용 등급이 한 5등급 정도 되면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니까 당신의 신용 상태가 5등급이니까 그 기준금리에다가 3.4%를 추가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리가 4.4% 대출이 이르는 거죠. 그래서 대출 금리는 차입자마다 다 달라요. 왜? 신용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가상금리는 대출 시점에서 차입자의 신용을 이제 평가해 가지고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약정을 하죠. 당신의 신용 등급이 지금 5등급이니까 기준금리에 3.4% 추가한다. 이렇게 약정을 했죠. 근데 대출 후에 신용 등급에 변화가 생길 수 있겠지. 그죠? 신용이 호전될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출 기간 동안에는 가상금리는 변하지 않아요. 대출 시점에서 약정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만기까지 그대로 고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금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불변이라, 대출 시점에서 약정을 하면. 근데 변동금리니까 금리가 변한다는 거죠.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예요. 가상금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 이 기준금리인 CD금리라든가 코픽스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되는 거지, 가상금리가 변하는 게 아니다. 이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CD금리는요, 주로 90일 모르니까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코픽스금리는 6개월에서 12개월을 주기로 한 번씩 변해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되는 거지, 가상금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기억하고요. 자, 이 금리 적용 방식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첫째, 대출 시점에서 볼 때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 고정금리는 한번 금리를 책정하면 금리를 인상을 할 수가 없지. 아무리 대출기간 인플레가 발생했다, 그죠? 그러면은 대출 시점에서 미리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플레가 반영되는 만큼 금리가 당연히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출 시점에서는 뭐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대출 후에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대출 후에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자, 차입자가 고정금리로 대출을 연 5%로 지급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해가지고 시장금리는 3%까지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3%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비싼 5% 이자를 주고 있죠. 5% 이자를 줄 이유가 없겠지. 다른 금융기관에 가서 싼 3% 이자를 빌려가지고 비싼 5%를 만기 전에 변제를 해버리고 다시 융자를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만기 전에 변제를 한다. 그게 바로 뭐죠? 조기상환입니다. 조기상환을 하고 다시 재융자를 받아라. 그게 유리하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해가지고 차입자가 지금 대출을 5%로 받았어. 5% 이자를 주고 있는데 시장금리는 계속 상승해가지고 시장에서는 7%까지 금리가 상승한 겁니다. 그럼 시장에 지금 7%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싼 5% 이자를 주고 있는 셈이죠. 그럼 계속 5% 이자를 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이때는 기존 융자를 계속 유지해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차입자의 조기상환은 시장금리가 대출받은 금리보다 더 낮게 하락했을 때, 이게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시기, 대출금리보다 지금 시장금리가 더 낮아졌잖아요. 이때 조기상환을 하고 다시 재융자를 받는 게 경제적이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조기상환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거야. 이걸 이제 반대로 내겠지.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시기에는 차입자는 조기상환을 하고 재융자를 받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틀리게 나오는 거야.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고정금리는 대출 후에 인플레가 발생해도 금리를 인상을 할 수가 없죠. 금리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변동금리는 인플레가 발생하다마다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죠. 그럼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자 부담이 또 가중되면은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더욱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변동금리를 적용할 때가 고정금리를 적용할 때보다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더 커진다. 뭐 이런 거는 한 번만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별로 어려운 건 없지? 이것도 어렵나? 뭐 어려우면 뭐 다음에 한번 더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를 조정하는 말은 이자율을 조정한다는 뜻이죠.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그런데 이자율을 조정할 때 그 조정 주기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정 기기가 짧을수록 조정 횟수가 늘어나요. 그럼 조정 횟수가 늘어날수록 인상폭이 커지겠죠.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조정 기기가 짧아야 유리하고, 차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정 주기가 길어야 되겠지. 조정 주기가 길면 길수록요 조정 횟수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인상폭이 제한되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지? 근데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은 누가 조정하는 거야? 금융기관인 대출자가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출자 입장에서 문제를 냅니다. 언제나 대출자는 조정기가 짧을수록 유리하다. 아주 중요해요. 자, 만약에 차입자가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10년 만기로. 그런데 이자를 조정할 때 5년에 한 번씩 조정한다. 그럴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조정할 수도 있죠.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조정하면 총 5번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거죠. 또 5년에 한 번 조정하면 2번밖에 인상을 못해. 그런데 항상 변동금리는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자율 조정 횟수도 약정을 하고, 그러니까 대출 기간 동안에 총 5번 이상을 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조정 횟수도 약정을 해요. 그리고 또 금리 상한도 약정을 해. 한 번 조정할 때 0.3%를 초과해서는 인상하지 못한다. 이렇게 상한이 약정돼 있어야 차입자를 보호할 수 있겠지. 그러면 상한이 약정돼 있다면, 자, 한 번 조정할 때 0.3%를 인상한다고 가정해보자요. 그럼 5번을 조정하면 1.5%까지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거야. 근데 2번밖에 인상을 못하면 0.6%밖에 상승을 못하잖아요.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뭐가 유리해? 1.5%가 더 유리한 거지. 그러니까 5번 조정하려면 조정기가 2년으로 짧아야 되겠죠? 그래야 조정 횟수가 늘어나면서 인상폭이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자를 조정할 때 항상 대출자는 조정기가 짧아야 차입자에게 위험을 빨리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금리 조정 방식 요 자체에서 그냥 한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이게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안 나오면 금융의 개요에 대한 문제를 낼 때, 뭐 상한 방식이나 이런 걸 낼 때요, 반드시 지문으로 등장시킵니다. 가장 빈번하게 시험에 나오는 게 차입자가 언제 조기상환을 하는 게 유리한가, 아주 중요해요. 또 이자를 조정할 때 조정기가 대출자 입장에서는 짧아야 좋으냐 길어야 좋으냐, 아주 빈번하게 답으로 제시됩니다. 꼭 구분해 놓고요. 자,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렸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으면 원금과제를 갚아가야 되겠죠. 원리금을 갚아가는 방식 399조 저당 상환 방법이 되겠네요. 상환 방법. 이 상환 방법은 원금과제를 갚아가는 방법은 크게 뭐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은 1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상환 방식이. 근데 고정금리 방식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도 있고 변동금리 방식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도 있어요. 또 기타 다른 방식으로 상환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고정 방식, 고정금리 방식, 이 고정이자율 방식만 시험에 나오고, 최근에는 변동금리 방식이나 다른 방식은 아예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딱 정리할 게 이거예요. 고정금리 방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원금 균등 상환, 그리고 두 번째가 원리금 균등 상환, 그리고 세 번째가 최정식 상환인데요. 자,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은 다른 거죠, 그죠? 원금 균등은 원금을 일정하게 균등하게 매기간 상환해 간다는 뜻이고요.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전체 원리금을 균등하게 일정하게 상환해 간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림 구조로 표현을 해보면 그림이 이런 구조가 됩니다. 원금 균등은 자, 위에는 윗부분은 매기간 상환한 금액이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아랫부분은 초기가 많고 후기랄수록 점점 감소하는 걸 알 수 있다, 그지? 매기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요 윗부분이 원금을 의미하는 거고, 초기가 많고 후기랄수록 감소하는 아랫부분이 이자를 뜻해요. 그래서 원금만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원금 균등이죠. 근데 원금 균등은 이제 원금은 일정하게 만기까지 유지가 되지만 이자는 점점 감소하죠. 그럼 이자가 감소하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전체 원리금이 계속 할수록 줄어들잖아, 그죠? 그래서 상환할 원리금이 점점 감소해 간다. 그래서 체감식 상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감식 상환. 이게 바로 원금 균등이 되겠고요. 그래요. 원리금 균등은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전체 원리금이 일정하게 균등하게 유지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 구조로 표시를 해보면 매기간 상환하는 금액이 일정하게 똑같이 균등하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똑같은 원리금을 계속 변제해 간다는 뜻이라. 여기 이제 매기간 상환할 금액이 일정하죠. 근데 일정한 금액,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금액은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비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초기에 많고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윗부분이 이자를 의미하고요. 초기에 적다가 후기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아랫부분이 원금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자는 후기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고 원금은 후기로 갈수록 점점 증가해서 이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이 초기부터 후기까지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 상환할 원리금이 균등하게 유지돼 간다. 그래서 균등 상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원금 균등은 그럼 원금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데 비해 이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느냐? 자, 원금 균등은 첫째, 매기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원금은 그냥 우리가 융자받은 금액이 있죠. 융자받은 총 원금을 상환기간으로만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럼 융자받은 금액을 상환기로만 나눠버리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융자받았어. 1억을 융자받고 10년 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매월이 아니고 매년 상환한다면 1년에 한 번씩 10번 상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연 이율이 4%라고 가정해보자요. 그리고 10년에 해당하는 연 4%의 저당 상수가 0.13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요. 상환할 원리금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 원금 균등은 융자 금액이 얼마고? 1억이죠. 그리고 상환 기간이 몇 년? 10년인데 매년이니까 10으로 그냥 나눠버리면 되겠죠? 매월이면 이걸 120개월로 바꿔줘야지. 매월 상환입니다. 근데 매년 상환이면 그냥 10년이니까 10으로 나누면 되죠. 그 원금은 1년에 1000만원씩 10번 상환한다는 뜻이죠. 그지?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계산하면 1회차부터 10회차까지 상환하는 원금이 1000만원으로 똑같이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지? 융자 금액을 상환기간으로만 나눠버리면 되니까. 근데 원금은 이렇게 일정한데 왜 이자는 그럼 점점 감소해 가느냐? 이자를 계산할 때는요, 항상 남아있는 잔금의 이자율을 곱합니다. 원금의 이자를 곱하는 게 아니고 잔금의 이자를 곱하는 거야. 근데 원금을 매번 1000만원씩 변제한다. 그럼 1회차에는 원금이 1억 그대로 남아있지만 2회차부터는 9천만원, 3회차에는 8천, 그 다음에 7천, 6천, 5천, 4천, 1000만원씩 계속 감소하죠. 원금을 상환하는 만큼 잔금은 어떻게 돼? 점차 줄어들죠. 잔금은 계속 원금을 변제하는 만큼 계속 감소해 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자율이 어떻게 돼 있다? 고정돼 있잖아요. 연 4%죠. 지금 여기 방식들은 전부 고정금리로 정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금리는 1년에 4%로 고정돼 있거든. 그럼 이자율이 고정돼 있는 데 비해 잔금이 계속 줄어드니까 그 줄어드는 잔금의 이자를 곱하니까 이자도 이 잔금 때문에 그죠? 초기가 많고 후기로 할수록 감소하는 당연히 이런 구조가 되겠네. 그죠? 줄어드는 잔금의 고정금리를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요. 금리가 고정되었다면 당연히 잔금 때문에 이자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리금은 그지? 원리금은 이 원금에다가 이자를 합친 금액이 원리금이죠. 그렇죠, 그지? 근데 원금이 어때요? 일정하죠. 매기간 상환하는 원금은 일정하잖아. 근데 이자는 어떻게 돼? 초기가 많고 후기로 할수록 감소하잖아요. 그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이 당연히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지? 아, 원금은 일정한데 이자가 줄어드니까 두 개 합치면 요래 되네 그림이. 뭐 요 그림 좀 설명하잖아. 뭐 어려워 그거? 참 희한하네. 그래서 이제 원금 균등은 자, 원금 먼저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이자 이렇게 계산했어. 그래가지고 요 두 개 계산한 거 합쳤어. 그러면 원리금이 됐죠. 그러니까 계산 구조를 기억하시란 말이야. 제일 먼저 원금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자 구한다.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버리면 원리금이 되는 겁니다. 이 형식으로 이제 원금 균등은 상환할 금액을 구해요. 근데 원리금 균등은 자,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이 일정하단 말이야. 원리금은 일정한데 거기서 이자가 점차 줄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자가 줄으니까 일정한 금액을 갚으려면 원금을 채워가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왜 이거는 이런 구조가 되느냐? 자, 칠판이 좁아가지고 위로 좀 갑시다. 이렇게 따라오느라 이렇게 따라와요.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에서는 첫째, 원리금을 가장 먼저 계산을 해요. 원리금을 가장 먼저 구하는데, 자, 우리 지난주에 투자론에서 합계의 시행하치 계수 배웠잖아요, 그지? 합계의 시행하치 계산에서
일정을 융자받고 이 융자받은 돈을 매기가 나누어 갚아갈 때 한 번에 내가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가 얼마가 되느냐. 원리금을 구하는 계수가 저당 상수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리금 균등 방식은 저당 상수를 가지고 원리금을 계산합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내가 융자받은 금액에 저당 상수를 곱해버리면 돼. 그럼 바로 매번 상환할 원리금이 일정하게 계산 나오는데 지금 융자 얼마 받았어요? 1억 받았다. 1억 받았고 저당 상수가 얼마야? 0.13이라고 했다. 그럼 0.13 곱해주면 돼. 그러면 매번 상환할 원리금이 1,300만 원하고 딱 계산돼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원리금은 이 저당 상수만 융자에게 딱 곱해주면 1년에 1,300씩 10번 상환하는 거다. 그죠? 똑같은 1,300을 10번 1회차부터 10회까지 상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리금은 이렇게 1,300만 원으로 균등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원리금에는 이자도 있고 원금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자가 후기로 할수록 줄고 원금은 증가했지. 왜 이자가 줄어들어? 항상 이자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했다? 남아있는 잔금의 이자율을 곱했단 말입니다. 그지? 근데 이 원리금 균등도 당연히 원금을 계속 변제해가고 있죠. 원금을 계속 갚아간다면 원금이 상환되는 만큼 잔금은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전체 융자받은 돈에서 상환된 원금을 빼고 남는 게 잔금이니까 원금이 변제되는 만큼 잔금은 계속 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지? 그럼 잔금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어요. 잔금이 계속 감소해 가는데 금리는 어떻게 됐다? 고정돼 있잖아요. 이 방식들은 전부 고정금리 방식이란 말이야. 그지? 금리가 고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잔금에 고정금리를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자도 이 잔금 때문에 후기로 할수록 감소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럼 원금은 왜 그럼 후기로 할수록 증가해요? 이 원금이라는 것은 전체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고 남는 게 원금이네.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버리면 그게 남는 원금 아닙니까? 근데 원리금은 매번 상환할 원리금이 딱 정해져 있죠. 1,300만 원씩. 그지? 정해져 있는데 그게 1,300 중에 이자가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이자가 감소해가. 그럼 이자가 줄어드니까 원금을 채워가면서 갚아야 똑같은 1,300만 원을 계속 일정하게 변제해 갈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원금은 후로 할수록 증가하는 구조가 되네요. 그죠? 그림 이해됐습니까? 자, 원리금은 저당 상수만 곱해버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원리금이 계속 1,300만 원씩 10번 변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금은 균등하지. 그러나 그 중에 균등한 1,300을 상환해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자가 점차 줄고 있는 거야.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갚아가야 되는데 이자가 점차 줄면 원금을 채워서 갚아가지 않으면 똑같은 금액을 변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후기로서 원금이 이렇게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 이제 그런 구조 이해했죠? 근데 자, 원금은 원금 먼저 계산하고 이자 계산한 다음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주면 원리금이 계산된 거예요. 그죠? 근데 원리금은 정반대입니다. 계산이 역순이에요. 원리금을 저당서로 가지고 가장 먼저 계산해 놓고 원리금에서 이자를 계산해. 이자는 항상 남아있는 잔금은 곱해보면 되죠. 이자율을. 그 이자 계산한 다음 요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버리는 거야.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 원금이 나오는 거죠. 계산 순서가 정반대로 역순입니다. 이 계산 순서를 익혀놓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거 잘 봐요. 원금 균등은 저당 상수를 가지고 원리금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죠? 원금 융자액을 상하로 나눠서 계산했고 이자는 잔금의 이자를 곱해서 계산해가지고 두 개 합쳐주니까 원리금이 계산됐지. 그러니까 이 원리금을 구할 때 저당수를 활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원리금 균등 방식만 저당 상수를 가지고 원리금을 구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이거 첫 번째 기억할 포인트가 아주 이거 시험에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원금 균등은 원리금을 저당 상수를 가지고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리금 균등 방식만 저당 상수를 활용해서 원리금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 계산 구조를 여러분이 익히고 있어야 이제 3, 4월 단계에 가서는 당연히 우리가 일정을 융자받고 1회차나 2회차에 납부할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걸 계산해 낼 거 아니야. 그지? 매년 계산 문제로 나와야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버려야 될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계산을 안 해주고 3, 4월 단계 가서 이제 사례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그죠? 요 유형까지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풀고 이 이상 문제가 나오는 건 풀면 안 된다. 버려라 하고 얘기를 해줘요. 한 문제를 풀 때 3분 이상이 나와야 3분 이상이 걸려야 답이 나오는 거는 버리는 게 득입니다. 푸는 것보다. 그죠?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는 1회차에 납부할 원금 금액을 구하는 게 나오면 풀어야 되지만 2회차부터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버려야 돼요.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원금 균등은 회차에 상관없이 무조건 풀어야 돼. 뭐 10년 상관없게 8회차에 납부할 원금과 이자가 얼마냐? 당연히 풀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쉽습니다. 앞으로 보면. 근데 원리금 균등 방식은 계산 자체가 복잡해져요.
저당상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 1회차는 쉽지만 2회차부터는 아주 어렵습니다. 계산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2회나 3회차 계산하는 게 뭐냐면 내년에 와서 풀게 하든지 그냥 니나 풀으라든지 해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3, 4월에 제가 계산 문제는 접목시켜 드리고 일단은 그림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런 구조가 되느냐. 이 계산 요령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그림 구조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겠죠? 서술형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쓰려면 그림 구조를 머릿속에 딱 상기시켜 놓고 있을 때. 두 개 그림만 딱 그려갖고 비교하잖아요. 서술형 문제에 대한 문제는 틀릴 일이 없어. 근데 이 그림을 못 그려, 그림을. 이 그림을 시험지에 딱 그려놓고 문제 풀잖아요. 틀릴 일이 없어요. 읽어가면서, 그림 봐가면서 지문 읽으면 돼. 근데 이 그림이 연상이 안 되면 지문 자체가 해결이 안 됩니다. 빨리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라, 지금. 카메라 찍지 말고 머릿속에 찍어라. 자, 하나, 둘, 셋. 찰칵 찍었다. 오늘 찍었는데 또 일주일 만에 또 색깔 바래져가지고 또 다음 주 되면 뭐 무슨 색깔인지 안 보이고 이러면 곤란하다. 10월 29일까지는 사진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야 되겠어요. 자, 원금근동, 원리금근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정금리 방식 중에 최정식 상환. 이제 최정식은 상환할 원리금이 최저이니까 점차 증가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환할 금이 증가해 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점정상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초기에는 상환할 원리금이 적다가 후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환할 금이 증가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초기에는 아주 원리금이 적죠. 근데 후기로 갈수록 이제 원리금이 증가해 버리죠. 그래서 후기에는 상환할 원리금이 워낙 크게 늘어나니까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면 금융위안도 위험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아주 금리가 높게 적용됩니다. 원금융이나 원리금등보다는 당연히 위험성이 높으면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초기에 상환할 원리금이 적고 후로 갈수록 커지는 것이 젊은 신혼부부와 같은 계층은 초기에는 소득 자체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상환 능력이 없으니까 상환할 금액도 적고 소득이 점점 증가할수록 원리금도 점차 증가해서 소득에 비례해서 상환할 원리금을 증가시킴으로써 젊은 신혼부부와 같은 계층에게 초기에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방식. 이게 최정식이에요. 이거는 젊은 계층에게 아주 유리한 방식이죠. 다만 이제 대출 초기에는 워낙 상환할 금액이 적죠. 그러니까 초기에는요. 대출 초기에는 이 상환할 원리금이 이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마이너스 상환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연 이율이 12%면 월 이율은 몇 프로가 되죠? 1%겠네. 나누기 12 하면 아 정말 참 피곤하군요. 연 이율이 6%면 월 이율은 0.5%가 되는 거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12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럼 자, 계산하기 쉽게 하자. 연 이율이 12%다. 그럼 월 이율은 1%입니다. 1억을 융자받고 10년간 매월 상환한다. 매월 상환하면 원금융등 방식에서는 1회차에 납부할 이자가 얼마입니까? 1억을 10년 상환 조건으로 매월 상환한단 말이야. 근데 연이율이 12%다. 그럼 월이율은 1% 아니야. 그럼 1억에 1% 같겠네. 그럼 얼마? 100만 원이네. 뭐 그것도 뭐 계산이 어려워요. 큰일 났네. 문제를 못 들었어요? 알았어요. 1억을 10년 상환 조건으로 돌리고 매월 상환한다니까. 매년이 아니고. 그럼 120개월 상환합니다. 그럼 1회차에 납부할 이자가 얼마냐? 연이율이 10%면 월이율이 1%란 말이야. 그럼 1억 곱하기 1%니까 100만 원이라고. 그죠? 원금은 어떻게 되겠어? 원금은 이제 1억 나누기 120 하면 되겠죠. 1억 나누기 120 하면 원금은 1억 나누기 120개월 하면은 83만 3,333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합치면 183만 3,333원입니다. 근데 원리금균등은 이게 저당상수를 다 곱하잖아요. 그럼 이 저당수가 0.11이야. 응? 연 12%의 10년에 해당하는 저당수가 0.11이거든요. 그럼 1억 곱하기 0.11 하면 1,100만 원 나와요. 뭐 그렇게 아니 저 0.16이니까 1,6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자는 그럼 1회차에 얼마일까요? 똑같이 1억 빌려 가지고 120개월 상환한단 말이야. 그럼 1회차에는 잔금이 1억 그대로 남았잖아. 그럼 그게 월이율이 1% 아닙니까? 그럼 이자 얼마? 100만 원이지. 1억에 1%니까. 이자는 이거든 1회차는 똑같아야지. 잔금이 똑같이 1억씩 남았잖아요. 잔금이. 그리고 이율도 똑같이 1% 아닙니까? 월. 연 12%면. 그럼 이자는 1회차는 100만 원 똑같아야지. 그렇잖아요.
2회차부터는 이자가 다르지. 왜? 1회차에 상환한 원금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2회차부터는 좀 복잡해진단 말이야. 근데 1회차는 쉽게 계산을 해야지. 이자는 둘 다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금까지 합쳐보면 요거는 이제 한 110만 원밖에 안 나와요. 0.1이니까 맞네. 110만 원밖에 안 나온다. 1회차에 납부할 원리금이, 원리금 균등은 110만 원. 이거는 183만 3,300원 나왔죠. 요거는 110만 원 나온단 말이야. 근데 최정식은요, 요 1회차 계산을 보면 39만 한 6천 원 정도 나옵니다. 40만 원도 안 나와요. 그럼 봐봐라. 1회차에 갚을 이자만 요 두 개는 100만 원이었죠. 근데 이거는 원리금, 이자가 100만 원인데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이 40만 원도 채 안 나온단 말이야. 그 정도는 이제 적응을 변제한다는 거죠, 초기에.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마이너스 상환을 한다. 그래서 부의 상환 또는 음의 상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출 초기에 부의 상환이 추려져서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 바로 최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 이거 어디 적어야 되는데 어디 적어야 되는지 뭘 좀 지워야 되는데 저 앞쪽은 일단 지워야 되고 나 좀 빨리 일단 여기다 하자. 여기다가. 자 중요한 거죠. 첫째 초기에 상환할 금액. 초기에 상환할 금액은 그림 구조로 봐도 여러분이 비교가 된다. 원금융이 초기에 상환할 금액이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원리금융이고 그 다음에 최정식이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자 똑같은 조건인데 원금융이 183만 원 정도고 요거는 110만 원 정도라 그랬죠. 1회차에. 이거는 한 40만 원 정도라 그랬다. 그지?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상환할 금액은 원금융이 가장 크고 그리고 원리금 균등 그리고 최정식이 가장 적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이제 적을 칸이 없어서 두 번째는 말로 하자. 초기에 많은 금액을 변제하면 잔금은 적게 남겠죠. 많은 금을 변제한 만큼 잔금은 줄어들잖아. 그럼 중도 상환 시에 중간쯤 가서 중도 상환 시에 남아 있는 잔금은 뭐가 제일 많이 남겠어? 최정식. 그러면 제일 잔금이 적게 남는 거는 원금융이겠지. 원금융이 가장 많은 금액을 받았으니까 잔금은 가장 적게 남겠죠. 잔금의 크기는 요거하고 역수이 돼야 되는 걸 알겠죠. 많은 금을 변제하면 잔금은 적게 남는 거니까. 그지? 그거는 쉽지. 왜? 대출 받은 전 기간 동안 그죠? 상환되는 누적 원리금. 누적 원리금이 크다는 말은 이제 총 이자를 많이 납부한다는 뜻이에요. 총 이자 납부액이나 뭐 누적 원리금 같은 말인데요. 최정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금리가 높게 적용된다 그랬죠. 금리가 높은 만큼 이자가 많이 나가겠지. 그럼 누적 원리금은 최정식이 당연히 제일 큰 거야. 그지? 그리고 원금융하고 원리금 균등은 대출 조건만 똑같다면 그죠? 1억 융자 받고 연 이율도 4%로 똑같고 상환 기간도 똑같다면 전체 상환 기간 동안에 갚는 돈은 똑같아야 되지. 이자율하고 융자 조건이 같다면 그때 달라요. 왜 다르냐? 자, 좀 전에 원금융은 원리금을 계산할 때 저당 상수를 활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원금 계산하고 이자 계산해서 두 개 합쳐진 원리금이 나왔잖아. 근데 원리금 균등은 저당 상수를 가지고 원리금을 계산했죠. 근데 저당 상수가 이게요. 제가 소수점 두 자릿수만 적어서 그렇지 실제는 소수점 6자리까지로 구성이 됩니다. 저당 상수가 0.139824 뭐 이렇게 나와요. 0.09009432 뭐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 그래서 이 저당 상수의 소수점 이후 수치 때문에 그죠? 이자가 조금 많아져. 예를 들어서 1억을 융자받고 10년 갚잖아요. 이율도 똑같은데 10년간 총 상환 금액을 계산하면 원금융보다 원리금이 16,500원 정도 많아요. 16,500원. 16,500원이 더 많잖아 일단. 165원이 더 많으면 많은 거야. 이게 중요하다니까. 원금융이나 원리금은 원래 같아야 되지만 저당수 수치 때문에요. 원리금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전 기간 동안 상환되는 원리금은 원리금 균등이 원금보다 크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요즘 최근에 빈번하게 시험에 등장시키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초기에 상환할 금액은 원금 균등이 원리금보다 월등히 많다. 요게 아주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상환 방법이었고 지우고 뭐 하려 그러니까 저 앞쪽 지우면 될까? 지우고 할까? 어쩔 수 없다. 지워야 돼요. 할 수 없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변동 이자율 방식하고 기타 상환 방식이 있죠. 그거는 요즘은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아예 그냥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당연히 교재에 있으면 이유가 있으니까 설명은 해주겠죠. 나중에 5, 6월 단계에 가가지고 다른 상환 방식은 한번 언급을 할 테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혹시 뭐 전국 수석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는 분은 그죠? 한번 쳐다보고 그런 욕망도 없는 사람은 지금 보지 말고 그냥 엎어놔도 됩니다. 나중에 5, 6월 마무리 요약 단계에서 제가 비교는 해드릴 테니까 지금 보실 필요가 없고 요 원금기 등 원리금 등 최정식 요 세 가지가 이제 고정금리 방식으로 원리금을 사는 방식인데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반드시 비교를 하셔야 돼. 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두 문제까지 나와. 이 상한 방식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5번으로 가자. 5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서 코퍼레이션 머리끝 잘 따서 이제 KHFC라고 하고요. 이걸 더 줄여서 그냥 HF 이렇게 통용합니다. 자, HF하고 LH하고 같아야 달라요. LH는 뭡니까? LH는 옛날에는 우리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분리가 돼 있었죠. 지금은 이걸 합쳤잖아요. 그죠? 토지가 랜드 땅이란 말이야. 주택이 하우스. 그래서 랜드가 땅 토지 아닙니까? 그다음에 주택이 하우스 아닙니까? 그죠? 랜드와 하우스에 머리를 한 거죠. 그래서 LH를 하는데요. 이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고, 그지? 그러니까 주택이라든가 토지를 개발해서 민간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죠. 이 나중에 빈말이 나옵니다. 근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기관이죠. 그죠? 물론 이제 공사니까 공기업이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저당 유동화, 아까 저당 유동화가 있었죠. 저당권을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는 거. 유동화를 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유동화 중개기관입니다. 유동화 중개기관이고, 정부가 설립한 공기업이죠. 공사니까, 그지? 종전에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그죠? 우리나라에서 유동화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유동화 회사가 있었어요. 유동화 전문회사. 유동화 전문회사가 있었는데, 유동화만을 담당하는 회사죠. 여기 이제 코모코라는 유동화 전문회사가 있었어요. 요걸 이제 뭐 주택 저당 채권 뭐 유동화 회사라고도 하고요. 또 유동화 전문회사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코모코라는 유동화만을 담당하는 유동화 회사하고 주택 신용 보증기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주택 신용 보증기금 요 두 개 회사를 합병해서 설립한 정부 기관 이게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그럼 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 전문회사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합쳤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동시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첫째 기여할 포인트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입니다. 업무. 자, 이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죠. 저당 유동화. 저당 유동화라는 게 뭐야? 저당 유동화가 바로 저당 유동화가 MBS를 발행해 가지고 이걸 투자한테 팔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 이게 바로 저당 유동화. MBS라는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해 가지고 그걸 투자한테 매각하죠. 그럼 자금이 조성되잖아요. 그지?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에 가장 주된 업무입니다. MBS 발행. 바로 저당 유동화 업무. 유동화 회사가 수행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유동화 기관이니까. 그다음에 그럼 MBS를 발행해 가지고 투자한테 매각해서 자금을 조성했죠. 그럼 이 자금을 뭐 할까요? 바로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으로 대출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노령자를 대상으로 생활자금을 대출해 주게 돼. 무주택자들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준 게 모기지론입니다. 모기지론. 모기지론. 보금자리를 마련한 대출이다. 그래서 보금자리론이라고 돼요. 이 모기지론을 공급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노령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주택연금 이걸 이제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에서 나중에 나와요. 노인이 생존기간 동안에 연금을 10억을 수령했는데 사망 시점에서 주택을 처분했더니 집값이 7억밖에 안 된다. 그럼 3억 부족한 부분이 생겼죠. 그 부족분에 대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장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지급보장 업무.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업무예요. 그리고 전세금 대출 이런 데에 대한 공적 보증 업무도 수행합니다. 또 주택 신용보증기금도 합병해서 수급했으니까 이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신용보증 업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게 이제 MBS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성해서 이걸 무주택자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을 통해서 위탁 판매하는 대출 상품 이걸 공급하는 거죠. 모기지론 공급, 주택연금을 공급하는 거.
이게 가장 주된 업무예요. 그리고 신용보증 업무,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나올 거예요. 주택임금에 대한 지급보증 업무,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고, 이 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아닌 것, 이런 걸 시험에 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 그럼 지금 주택금융공사에서 자 MBS를 발행해 가지고 매각을 했단 말이야. 투자에게 팔았어. 그럼 자금이 조성됐죠. 그 자금을 뭐 한다? 바로 무주택자에게 대출해 준다. 그게 모기지론이에요. 모기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 빌려오는 걸 모기지라 그랬죠. 론이 융자 이 말이니까, 그지? 그리고 주택이 바로 우리가 평생 거주하는 보금자리지. 그래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모기지론을 그냥 보금자리론으로도 통용합니다. 똑같은 말이고요. 이제 이 모기지론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게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 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주택 노후 연금 제도, 줄여서 주택연금. 이 주택연금은 모기지론하고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역모기지론이라고 합니다. 역모기지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제 이 모기지론하고 주택연금이라는 대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시중은행을 통해서 위탁 판매하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뭐 서민들에게 대출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고 시중은행에 이제 위탁 판매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대출 상품이 두 개인데, 교재는 주택연금이 먼저 나와 있죠. 주택연금 제도가 먼저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장 넘기면은 도표 속에 모기지론하고 적객대출하고 디딤돌 대출을 구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모기지론은 상당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장 넘기면 그랬어. 이렇게 두 장. 보금자리론이 모기지론이죠. 모기지론, 그다음에 뭐 적객대출, 디딤돌 대출에서 비교한 내용이 있죠. 그 적객대출이나 디딤돌 대출도 역시 모기지론의 일종이에요. 일종인데 이제 종전에는 모기지론에 대해서 시험에 빈번하게 냈는데, 그 모기지론은 지금 시중은행에서 이 판매하는 은행이 여러 개가 있죠. 뭐 신한은행도 있고 KB은행도 있고 하나은행이나 뭐 여러 가지 은행에서 위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은행마다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규정된 원칙이 있는데, 그죠? 그 틀을 깨가지고 좀 빈칙적으로 운영하는 은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율도 좀 달리 적용하고 이래가지고 시험에 내면 논란의 대상이 많이 돼. 그래서 요즘은 자주 시험에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틀만 잡으면 돼요. 근데 이제 주택연금제도가 이게 모기지론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면은 11시 한 반 가까이 갈 것 같은데 안 되겠다, 그죠? 쉬었다 하고, 일단 요거는 지울 필요 없이 그냥 두시고요. 오른쪽 공간 지우고, 요 두 개 비교하는 거는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가 없네. 시간이 너무 가서 안 되겠네요. 그죠? 쉬었다 합시다.